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상옥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태희 꽃밭에서 태희 야외 스튜디오에서 꽃밭 토크지 뭐 그죠? 너무 좋은데요? 요새 바쁘시죠? 네, 뭐 그 선거 때문에 그리고 선거 시작은 어제부터인데 네. 그 전부터 이제 또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꽃 구경을 못 했는데 오늘 꽃 구경 원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 대표님도 선거 운동해요? 거기는 안 하죠? 하나요? 뭐 일단 저도 당원이니까 선거운동에 뭐 간접적으로 현재는 참여하고 있죠. 어디 당원이에요? 저는 현재 이제 정의당이 당명을 그 노동당과 녹색당이 연합해서 네. 그 민주노동당으로 바꿨고요. 이번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출마하셨습니다. 아 맞아. 권영국 후보도 있고 모두 7명인데 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소외됐을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 선거운동 어제 했고 오늘 이틀째인데 그 현장 다녀보시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그 척결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어제부터 좀 그 진짜 가열차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어제 뭐 기업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좀 약주를 즐기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하루 종일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얘기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크게 틀리지 않다. 정말 이 국민의힘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그 불안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바램, 이제 좀 정치 안정화를 통한 또 경제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떻답니까? 일단 뭐 민주노동당이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작은 정당이고 지금 원외 정당이라서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많은 세력들이 좀 함께 하고 있어요. 사회 그 전환 연대 회의를 구성해서 민주노총의 이제 부분 그 각 공공이나 금속 뭐 이런 단체들의 지지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오랜만에 함께 준비하는 선거라서 내부적으로는 힘이 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밤중에 교체됐다 또 교체됐다가 아마 이게 지금 뭐 자고 나면 자꾸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도 그저 여론이 좀 있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 당 여기가 그 쿠데타의 DNA가 있는 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군사를 동원한 그 개헌 쿠데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법 쿠데타 있었죠. 자 이거 국민들을 향해서 두 번의 쿠데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당 내에서 정치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참 그 쿠데타 세력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의 잔당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쪽대본 막장 드라마의 조기종영 뭐 이렇게 쪽대본 뭐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미리부터 정말 무던히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8일 만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른 정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만나고 협의하고 정책 조율하고 하나로 되는 감동을 보여주거든요. 정치적 포지션이 다른 두 집단이 만들어내는 감동, 이게 단일화의 핵심인데 뭐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윤석열 시즌2 극우 세력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단일화를 해봐야 뭐 감동도 없고 정책의 변화도 없고 당연히 실패할 밖에 없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한다. 국민만 필요한 거죠. 이게 단일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단일화죠. 사실은 이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한덕수 밀어주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연장 그리고 그 윤핵관 그 있지 않습니까? 친윤들의 어떤 그 당권 장악을 위한 장기적인 시나리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죠. 저는요 살다가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고 1시간 만에 후보를 등록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 정당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물 것 같고요. 이거야말로 스스로 자폭하는 정치죠. 쿠데타 잔당들이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밀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죠. 예. 일단 한덕수는 내란의 동조자 아니겠습니까? 예, 선동자라고 해도 좀 부족함이 없는데, 자, 내란에 동조한 자기 동지예요. 자,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권 장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덕수는 낙선을 하면 집에 갈 거거든요.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친윤 집단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있는데,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김문수는 낙선 뒤에도 당권 장악을 시도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한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쌍권이라고 하잖아요. 권세영, 권성동 뭐 두 분으로 대표되는 친윤 세력의 사실은 음모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 앞에 얘기해 주셨듯이 당권 장악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런데 봅시다.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사실 그쪽 당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무 우선권. 그러면 결국 당권을 장악하기 매우 쉬운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친윤은 뒤로 밀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누가 제일 만만합니까? 한덕수 후보 정치인 아니잖아요. 이번 대선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갈 사람인데, 따라서 이후에 당권 장악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한덕수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국힘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다음 대선에서 절대 못 이길 거라는 것이 이미 시나리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자기 패만 본 거죠. 남의 패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꽃꽃 김문수인데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날치기. 자, 옛날 어느 시대 때 정치입니까? 네, 이 국힘 정당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힘이 하는 요즘에 짓들을 보면 정말 개그 프로가 다 망하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이 국민들의 얘기인데, 정말 실감나는. 아니, 오죽했으면은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하는 한덕수 후보가 당 투표에서 탈락을 합니까? 당원들까지도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경원 씨가 그랬나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집단지성이 있어. 자, 그거를 또 낙마를 시켰다고 해가지고 또 그걸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정말 정치인스럽지 못하다. 정말 사과할 것도 사과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촉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그렇게 이제 좀 집단지성을 말하기 전에 극우 정치가 실패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네, 어쨌든 그래서 후보는 정해졌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기사 회생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반 이재명 전선을 거기는 어쨌든 강화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당선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 김문수 중심의 반 이재명 전선 좀 잘 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1차 관심이 아니잖아요. 당권 경쟁이 1차 관심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하겠죠. 유일하게 가능한 후보가 있더라고요.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하는 후보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정광훈 후보와 연합해가지고 한때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구주화 후보와 단일화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 힘이 극우 정당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까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극우 정당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겠죠. 이준석 후보는
건전한 보수를 택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했던 그 지키지 못한 그 가치와 철학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을 소멸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건 뭐 절대 안 할 테고 오히려 야 내가 한번 2등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2등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사실은 2등이 좀 쉽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론이긴 한데 여기서 유의미한 성적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저는 대선 이후에 상당 부분 분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분열 속에서 이삭죽기도 가능할 테고 거기서 그 세력의 그 재결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준석이 새로운 그 대한 야당, 대한 정당으로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겠다.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신 거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원조 극우 정치를 표방했던 분 아닙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기타 차별적 발언들을 많이 해오면서 자기의 특히 여성 비하 발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가부 없애야 된다고 이런 논쟁적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극우 정치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지금 윤석열 측에게 뺏겨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합리적 보수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 옛날에 그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보면 정말 말도 잘 바꾸죠. 정말 탈색 잘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 국민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부분을 넓혀가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냐? 그럼 탈색을 또 통해서 새로운 보수로 또 이제 탈바꿈하려고 하겠죠. 노력할 수 있는데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준석하고 뭐 후보하고 이야기 뭐 이렇게 논쟁하고 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그냥 앞으로 나가셔야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이번 선거가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비상계엄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네, 사과했습니다. 이거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반탄 주장했었는데 이게 생각을 바꿨다고 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을 바꾼 건 아니겠죠. 자, 선거의 특수성을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가식적으로 단기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고요.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그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윤석열의 출당에 대해서 김문수는 그건 개인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그 당의 그 계엄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죠. 그러나 그 처벌은 뒤로 미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식적인 사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가 정치 오래 했지 않습니까? 후보가 능구렁이죠. 원래부터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정도는 사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심지어는 이 계엄이 발생했던 것이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기반은 사실 윤석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극우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을 탄핵에 반대했던 거 이거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문수가 누굽니까? 꽃꽃 김문수. 예전에 노동운동의 한때는 전설적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치적 포지션을 보수로 바꾸면서 이제는 표만 쫓는 인물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 극우 포지션까지 가면서 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죠.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이런 막말해가면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윤석열 지키려고 했던 행위 사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춘향전 얘기도 있죠. 춘향전 얘기. 굉장히 그 여성비하 발언적인 얘기도. 여성비하 발언도 많이 했어요. 그 이 양반이 그 좀 정치적으로 보면 그 과거 그 노동운동하고 할 때는 그래도 나름 정말 그 주변에서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렇죠. 평등 아까 가치를 말씀하신 지켰던 대로 사람인데. 정치적인 포지션을 바꾸면서 그 포지션 자체에 완전히 매몰됐다. 그래서 자기 정신도 팔아버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모조리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이든 청년 비하 발언이든 뭐 서슴없이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 그부에게 지지를 받거든요.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딴 얘기인데 이게 자기의 정치적인 그 신념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바뀌면 그렇게 행동도 막 바뀌잖아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 밑에 있는 김영환 지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주투사에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유럽이나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보면은 정치적 포지션을 왼쪽 오른쪽 조금만 가더라도 많은 비난을 받거든요. 다양한 정당이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하에서 특히 보수 진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와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었던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가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 또한 문제죠. 정당도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공천심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게 좀 일단은 걸러주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아요. 일단 자기네 외연 확장, 그리고 일단 양적인 확장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모두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자기 당의 가치와 철학을 말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달콤한 사탕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잘못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야당들이 뭐 후보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고 이재명 후보만 남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있고 이제 그런데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연대하는 이유 또 그런 장단점이라 할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위성정당의 충성 경쟁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이 지난 2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큰 나름 성과, 그 민주당 측과 위성정당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성정당들이 한번 단맛을 봤거든요. 그럼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 단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뭐 현재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단일화까지 얘기를 좀 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묻지마 지지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팠고요. 뭐 이렇게까지 정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죠. 3명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죠. 그 정당이 뭐냐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는 또 뭐냐면 선거는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그 진보 정당들에서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것들이 너무 절박하다. 그리고 우리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열된 것들을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후퇴한 민주주의를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되는 이러한 그 절박감 속에서 좀 다소 양보 아닌 선거 연대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대전환이라는 광장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가 있거든요. 내란 척결은 뭐 지금 현재 흐름대로 보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하는 흐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진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다행히 그래도 정의당하고 노동당, 녹색당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그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권영국 후보가 선거 첫날 간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한화오션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갔어요. 이 시대의 약자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내란을 척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 가치, 평등사회를 원하는 가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진보정당이 계속해서 선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그쪽에서 뭐 지지 선언도 했어요? 뭐 근데 뭐 나중에 홍준표 국무총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건. 예, 그거 이제 그 인선이라는 것들은 그 이제 당선자 국민이 선택해 준
주신 그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펼쳐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적인 것들을 보면 홍준표와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과연 맞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그 이재명식의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선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 송상호 대표님께서는 오늘 평론보다는 오늘 우리 진보정당에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도 진보정당 응원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의 뜻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상호 경쟁 속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알 권리,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접해보고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긍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꽃밭 토크도 아주 좀 덥네. 근데 더 타프가 있긴 한데, 이 시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출정식을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심축은 역시 내란 척결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주제가 또 있습니까? 뭐 경제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는 많은 거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제 캠페인이 어떻게 끝까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복합적이죠. 지금 이제 경제 말씀하시고 민주주의 회복 문제도 있고요. 자, 이것이 다 무너진 것들이 내란 세력들이 그동안에 내란을 준비하면서 벌여놨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전제는 내란 세력들의 척결이다. 그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론이 분열된 것들을 다시 통합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 진짜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일거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세워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기에 있었던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척결, 저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이번 선거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의힘, 국힘의 해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윤석열이 정치 쿠데타를 했습니다.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했죠. 쌍권이 정당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국민들이 이러한 세력에게 표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심판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7공화국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국민투표라든지 국민 발안이라든지 시민의회,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들여오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극우 세력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과제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광장에서 이야기됐던 사회대전의 과제를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이번 대선에서는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노인 연령을 70세로 바꾸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니 현재는 60세가 정년입니다. 근데 70세 때 그럼 국민연금을 주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연금만 봐도 사실은 개인 기여금과 기업의 기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미리미리 기여해서 적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감세를 하면은 사회복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각자 도생의 사회보다는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회대전환의 과제가 많이 정치권에서 수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 그게 국가 시스템은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무리 무식했어도 국가 시스템, 그동안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정상 작동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 뭐 70대 연령, 이거 막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고 국민들의 반응이 좀 괜찮으면 그냥 뭐 가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가고, 저항하면 한번 그냥 내려놓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러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다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선출 속에서 이제 시대 전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2주 후에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